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힘내! 힘내라는 말 대신에 밥을 차리는 분이시죠. 유퀴즈 언더블럭에도 출연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문수 신부님이 지은 책이에요.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이문수 신부님이 지으셨고요. 웨일북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이문수 신부님은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카페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양한 청년 희망 로드 프로젝트도 진행하셨고 다양한 강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책에서는 그동안 신부님이 경험했던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담긴 그러한 글들이 가득해요. 이 책의 여는 글 첫 줄에 스페인어로 포꼬 베르신 다우사라고 적혀 있어요. 스페인어가 익숙치가 않아서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의 뜻은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말고 라는 뜻이라고 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청년들의 고민과 성장통을 보는 일은 청년 시절에 저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완전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얼마간의 시간을 좀 더 겪었기에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말이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처럼 청년들의 어깨 위로 불안과 서투름이 휘몰아쳐도 그들의 푸르름을 앗아갈 수 없도록 제 어깨를 내어주고 싶습니다. 거대한 바다도 새 세상을 향해 떠나는 모험가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청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각자의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 그들의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말고 참으로 젊은 시절에는 갖기 어려운 마음가짐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어요. 성공을 향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향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같이 만날 테니까. 네,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겠지만 이란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8년 5월에 어느 잡지에 청년 밥상 문간에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한 사단법인 이사장님이 찾아오셨더래요. 부부는 기업을 운영하고 부인이 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장학사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장학사업을 계속 운영하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금을 기부하고자 찾아오신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2억 원 가량을 기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소액이면 여기저기 작은 그런 일들에 쓰면 되는데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성공의 경험을 주자는 취지로 청년 희망 로드 프로젝트를 계획하세요. 45일간의 여정, 청년들과 함께 까미노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르기로 결심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원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지원 동기와 자기 소개 정도. 그러나 면접은 절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청년이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지요. 첫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이런 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뽑아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걸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면접에서 청년들이 편하고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려 애썼습니다. 어려운 것은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에게 그럴 자격이 있지 않기도 하고요. 대신 지금껏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안 그런 척 하지만 정말로 평범해 보이는 청년들이지만 다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몰래 껴안고 살아가는구나.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조차 이렇게나 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아픔이 존재하는구나. 식당을 하면서 받은 물음 중에서 참 당연해 보이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와서 너무나 멀끔한 차림으로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따뜻한 두부를 잘라 떠먹는 손님들을 보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시곤 하죠. 왜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가난한 청년은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그들은 가난한 청년의 이마에 저는 가난해요 라는 낙인이 찍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에게 제6의 감각이 있어서 청년을 쓱 보면 그의 경제 사정이나 통장 잔고, 부모의 직업 같은 게 파악되리라고 여기는지도요. 청년 희망 로드 면접을 하면서 우울감과 고통을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에 매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게 원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청년들을 뽑아요. 자기 돈 내고 외국 갈 수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가야 진정한 봉사이자 배품이지요. 그러나 면접장에 앉은 청년들의 눈물은요. 단적인 예로 건물을 소유한 부모님을 둔 청년도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껏 꽁꽁 숨겨왔던 어디서도 터놓지 못했던 과거를 그로 인해 쌓인 짐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그런 청년은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기준이 그 청년의 아픔을 증명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들 겉보기로는 문제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아픔들을 한두 개 혹은 꽤 많이 안고서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선입견을, 그리고 내가 청년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는 어른이야 따위의 시혜적인 태도를 버린 채 함께 까메노를 걸을 8명의 청년을 뽑았습니다. 선발된 청년 8명 중 막내는 갓 20살,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는 37이었죠. 연령을 굳이 고르게 하려 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도 나머지 6 또한 30대 셋과 20대 셋이 모였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 것인지 어른도 모른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보통 제 나이라 하면 청년들이 알아서 피하는 나이의 시작점쯤이지 않을까요? 40대 초반만 해도 억지를 부리면 청년들에게서 형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40대 후반에게는 아무래도 어렵지요. 50대를 넘어가면 절대 불가능하고요. 그 상황을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의 대선배랍시고 감나라 배나라 하면 꼰대가 되는 거고 차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젊은이들과 어울리려 길을 쓰면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꼰대도 꼴불견도 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데 평행봉 위를 걷듯 위태위태합니다. 문간을 열면서 청년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청년 희망 로드와 같은 프로그램의 참가자로서도 만났고 손님과 주인으로도 만났지만 역시 가장 부대낄 일이 많은 것은 아르바이트생과 사장의 관계지요. 그리고 어쩌면 서로의 민낯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 가득한 매장에서 눈꽃을 새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게다가 돈이 오가는 관계이기도 하니 자원봉사자와의 관계와는 또 다릅니다. 그래도 운이 좋아서 문간에는 항상 좋은 아르바이트생이 다녀갔지요. 캐릭터들도 각각 개성 넘치고 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건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저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이죠. 꼰대도 꼴불견도 아닌 채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골똘히 고민하게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식당의 낮타임의 근무자는 올해 23살입니다. 서윤이는 소방관이 되겠다고 소방학과에 다니다가 애견 미용으로 전공을 바꾼 상태죠. 두 전공 다 흔한 전공은 아닌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공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윤이는 몸도 마음도 건강도 굉장히 건강한 친구죠.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요. 서윤이와 제일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이 주방장입니다. 주방장님은 이렇게 말하곤 하죠. 서윤이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릇이 커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짜증나고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인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넘겨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작은 일에 절대 연연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고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없죠. 서윤이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녁에 일하는 성원이는 올 3월부터 문간에서 일했는데 사장처럼 일하는 놀라운 친구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하죠. 와, 신부님, 그냥 성원이는 짱이에요. 뭐가 그렇게 짱인가 하고 봤더니 성원이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홀서빙뿐만 아니라 벽에 못을 박거나 꺼진 등을 갈거나 하는 일들을 주저없이 알아서 하죠. 주방 창문에 방충망이 필요한데? 라는 주방장님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방충망을 사와서 달아준 날 어찌나 놀랐던지요. 그런 걸 억지로 했다면, 연기였다면 정말로 메소드 연기자라 불러 마땅하죠. 절대 연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원이의 성격인 겁니다. 만일 저였다면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지요. 꺼진 등을 보고도 남이 갈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만약 누군가 홀서빙이 아닌 일을 시킨다면 내가 왜 그걸 해야 해? 나는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왜 엉뚱한 것까지 나를 시켜? 라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원이라는 청년 자체가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 중에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청년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수당, 국가 보조금 등을 계산하는데 아주 빠삭했고 일할 때도 내가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묻던 청년이었죠.
일머리가 좋고 성실했지만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은근히 그 청년이 계산적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2달 정도 지나 문간에 놀러 와서는 밥을 먹고 갑자기 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신부님이 그때 사인해 주셔서 제가 생활비 보조금 받았잖아요. 감사해서 후원금 가져왔어요. 그때 속으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럴 친구가 아니라고 속단했었기 때문이었죠. 청년은 또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게 다 설명해 주신 점이었어요.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야, 내가 돈 내고 고용한 거니까 하라면 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꼼꼼히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드문 일인지 알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 청년은 그러고도 2번을 더 왔고 올 때마다 10만 원씩을 후원하고 갔지요. 제가 유퀴즈에 나오고 나서도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전화까지 해서 응원을 했습니다. 모자란 제가 또 배운 거지요. 손해를 못 견디는 요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청년들은 저렇구나. 우리 때와는 달리 계산에 능하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자기 돈을 그렇게 선뜻 후원할 수 있는 청년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었던 거지요. 아, 사람을 점점 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는 성격이라고 해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인 건 아니구나. 저 청년은 똑똑하게 자기 몫을 챙긴 후에 흔쾌히 다시 그걸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합리적 근거는 없는 말이지만 저는 이러한 청년들과의 만남을 두고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일하니까 좋은 사람이 오나 봐요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네, 마지막으로 꾸준히 오래 헤엄치기라는 부분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없던 주름도 생기고 뻣뻣해지죠.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하면 노화는 조금씩 늦춰집니다. 특히 제가 겪어보니 나이 앞자리에 4가 붙는 순간 유연성과 탄력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슬프지만 그때부터는 기를 쓰고 운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전에는 게을리 했더라도 말이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마음 역시 40대가 되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타인을 인정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가 살아오며 쌓은 편협한 시각에만 머무르려 하죠. 젊은 사람은 몸처럼 마음도 말랑해서 조금만 운동해도 큰 효과를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운동 효과가 더뎌지지요. 그러므로 더욱 꾸준히 노력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운동이 바로 성찰입니다. 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조금 센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로 괴물이라는 단어지요. 성찰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운동을 절대 놓지 않아야 하는데도 그것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자기 생각에 꽉 갇혀버린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젊을 때는
하늘에서 내려주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하고 유연했던 종교인들이 나이가 먹으며 괴물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죠. 성찰을 중단했기 때문에 마음에 노화가 온 것입니다. 스님, 목사, 수도자와 신부, 수녀들, 그들에게는 분명 규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느 때부터 성찰을 멈추고 안주했다는 너무나 설거풀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아도 당연히 꾸준한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한다든지 혹은 일기를 쓰는 행위도 너무나 훌륭한 성찰의 방식이지요. 일기를 쓰려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행동이 양질의 성찰이 되죠. 그걸 통해서 다짐이나 결심을 새로이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성찰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베스트이고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라고 당부하지요. 물론 저와 같은 종교인들은 매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빈도수보다는 놓지 않음입니다. 절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성찰할 것. 그러면 을에 이런 질문을 받곤 하지요. 언제까지 해야 하는데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네? 죽을 때까지요? 어떻게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밥 쭉 드실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창하게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습관으로 만들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분이 참 좋은 분이었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살며시 드는 안타까운 때가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어느 순간 성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성찰에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내 생각은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흔히 사람들은 성찰과 반성을 헷갈리곤 하지만 저는 반성이란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성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지요. 성찰은 자신의 잘못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거울에 직접 모습을 비춰 알아내는 것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